프롤로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릴 적에 배운 1학년이 되면이라는 노래에는 친구 100명이 생길까? 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친구가 100명이나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마 외로워질까봐 그럴 것이다. 한겨울의 스산한 바람처럼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함께하려 한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특히 TV 방송 프로그램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방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들은 뭐뭐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잖아. 땡땡땡 대단하지 않아? 라고 그들과 정말로 친한 것 같이 말하곤 한다. 그런 화제를 가까운 친구끼리 주고받다 보면 마치 그들과 한 무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내면의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의 무시무시한 명품에 대한 인기도 모두 모방 풍조가 강해져서 생긴 결과다. 남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갖고 싶다는 기업이 만들어낸 집단적 욕망인 브랜드 전략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안 가지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보는 것이다. 점점 눈앞의 일에 급급해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혼자 명품 가방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내 눈에는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브랜드 제품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와의 수다도 시간 낭비일 때가 많다. 물론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는 즐겁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일 수 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나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다를 떠는 동안 어떠한 성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선율에 몸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 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고 싶다.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만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혼자서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물론 혼자서 편안하고 밝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가능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친구와 떠들고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없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1.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에 온다. 내 인생이 10년 만에 뒤바뀐 이유.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꿈을 대신 이뤄주지 않는다. 2. 적극적으로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 남의 인정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라. 끝까지 나를 믿어줄 사람은 나뿐이다. 중요한 순간에는 관계도 끊어라. 혼자 잘 설 수 있어야 함께 잘 설 수 있다.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 3.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만의 시간. 지금의 자신의 상태부터 파악하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술. 자기 긍정의 힘을 키워라. 버려야 할 감정은 빨리 흘려보내라. 생각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마인드 컨트롤. 몸의 상태가 기분의 상태를 결정한다. 생각의 균형을 잡아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는 따로 있다.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충전하라. 4. 혼자인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떠날 수 있는 용기. 자유롭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울한 세상을 지나가는 법. 책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과거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라.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방법. 혼자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본다.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 능력보다 중요한 자기 기대감. 5.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한계를 알아야 가능성도 알 수 있다. 풍부해진 감정을 이용하라. 이해해야 이해받는다. 언제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의식을 가져라. 익숙한 것과 단절하라. 나쁜 감정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혼자인 시간을 피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고전에 의지하라. 에필로그. 해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내 인생이 10년 만에 뒤바뀐 이유. 나는 지난 1년 동안 30권 이상의 책을 냈다. 그 외에도 강연과 수업, 방송 출연과 감수 등 나조차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이 많은 것이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왜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일이 많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낭독법이나 호흡법, 초등학교 대상의 학원 사이토 메소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10년 전에 완성되었다. 즉 10년 전에도 나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 회전도 빨랐다.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의 한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빡빡하게 일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해서는 솔직히 떠올리고 싶지 않다. 지독하게 고독했다. 하지만 만일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 집단에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외로워질까봐 주저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메이지 대학에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10여 년간은 나에게 고독의 늪이었다. 나는 그 시기를 암흑의 10년이라고 부른다. 제1 고독기는 재수 시절부터 대학 1, 2학년 때까지다. 젊을 때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북적대는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도쿄에서 혼자 사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누워서 하숙집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 한 구석에 나만 남겨진 듯한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재수 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인생의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재수생에게 대학 입시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가깝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단 하루에 1년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평가된다. 현역 수험생이라면 몇 년 동안 쏟아온 힘을 그대로 발휘하면 되지만 재수생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다. 중요한 날이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도 없다. 30을 넘기면 인생에서 1년 정도는 늦어도 상관없다고 대범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의 나라면 1년 늦은 것 정도야 하겠지만 10대 때 1년은 한없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운동에 빠져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수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1년을 대입을 위해 허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제2 고독기인 직업을 찾던 시기에도 이때와 비슷한 고뇌를 맛보았다. 예를 들어 땡땡 대학의 학생이다, 땡땡 사회 사원이다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하지만 대입에 실패한 나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학원생이었지만 아침잠이 많아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뒤처진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집념이 무엇보다 강했던 것 같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현역으로 들어온 1살 아래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고 원래대로라면 동급생의 선배들에게 함부로 불리는 게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정신적 수행을 쌓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필수 활동인 서클 활동은 거의 중후했다. 서클은 원래 원이라는 의미이지만 모두가 어깨를 감싸고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다. 나는 위험인물이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부적응자였다. 책도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는 절대 읽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학에 들어간 무렵을 전후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유행했지만 나는 그 작품을 읽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모두가 동경할 만한 고독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내면의 큰 고민 없이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외적인 고독일 뿐 내가 경험한 내면적인 고독과는 느낌이 달랐다. 30이 넘어 고독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생각으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작품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추억이 깊이 사무쳤다. 대학 시절 지독했던 고독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젊은 혈기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고독은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경멸했을 시답잖은 자존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고독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한을 품었다.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적개심을 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10배, 20배로 복수해주겠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고독감을 엄청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다. 고독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평소에 거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서점이나 목욕탕에 가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 고맙습니다. 라는 판에 박힌 인사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저절로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읽었던 책이 지금도 내 인생의 책이다. 그 책들을 모아보니 어둠 그 자체다. 유서 같은 것을 읽기 좋아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어느 메이지인의 기억이라는 아이즈 번사의 유언이나 베토벤의 생애, 고흐의 편지 외에도 밀레나 게테와 같은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탐독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한껏 크게 틀어놓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과 나를 동일시하고 고흐의 화집에 실려있는 그의 자화상을 보며 고갱과 사이가 틀어져 귀까지 자른 그의 비통함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추앙받았던 모차르트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는 넘치는 재능을 지닌 고독한 위인의 인생관이나 심리세계에 심취했다. 아, 이 사람과는 통하는 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친구를 꽤 늘리고 있었다. 또 특출난 사람이 안고 있는 고독감이나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 생기는 외로움과 초조함을 아주 친근하게 느꼈다. 괴테 아저씨나 고흐 아저씨의 존재는 나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가장 현대적인 인물은 기껏해야 고바야시 히데오였다. 당시에 나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과거의 인물들에만 열두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나에게 사자와 교신하는 듯한
마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공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고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카구치 안고에 빠져들었다. 그는 추락론을 비롯한 활기차고 거침없는 에세이로 인기였지만 나는 돌의 생각이나 마을 퇴굴같이 깊은 고독에 대해 엮은 작품이 좋았다.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산스크리어트를 배우고 공부에 지나치게 빠져든 나머지 신경쇠약에 걸린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고독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동질감을 느꼈다. 어학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수험 과목 중 영어에 자신이 있었지만 시험 준비보다는 버트런트 러셀의 작품을 읽는 게 훨씬 좋았다. 시험 준비 측면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 러셀의 작품을 영어로 읽을 때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영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구나 하고 희열을 느꼈다. 나는 당시 오 예스, 오브 코스 같은 의미가 옅은 공허한 영어 대화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러셀의 아름다운 영문을 접하고 있으면 깊이 있는 인생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영어 시험에 러셀의 글이 나오면 출처를 볼 것도 없이 이 글은 러셀의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또한 나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 답안지를 앞에 두고 나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다. 재수 시절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렵의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대한 기억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기는커녕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때 느꼈던 고독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나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무렵 혼자였던 시간이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누구도 꿈을 대신 이뤄주지 않는다. 대학 3, 4학년부터 조금씩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자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대학원이 나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의 교육을 바꾸고 싶다는 큰 뜻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너무도 달랐다. 나는 항상 나를 세우고 다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교수와도 잘 지내지 못했고 매사에 의욕이 나지 않아 매일 뮤지컬 영화를 보러 다녔다. 왜 뮤지컬 영화였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아마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석사 논문도 2년 동안 거의 쓰지 못해 결국 논문을 전혀 쓰지 않은 대학생이 되었다. 나는 대학원이라는 곳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었다. 그런데 일과 가장 먼 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항상 초조했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 더 초조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틀어박혔다. 당시 도쿄대 교육학부에서는 아이들을 불러 수업할 수 있도록 강의실에 다다미를 깔았다. 그 다다미 방은 가끔 세미나를 할 때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비어 있었다. 원래 대학원생에게는 개인 연구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다미 방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그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의 불법 점거에 가까웠을 것이다.
아무리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그토록 긴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기는 불가능했다.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기운을 풍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다. 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면 정문이 이미 잠겨 담을 넘어 다녔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담을 넘어 돌아가던 날들, 그동안 나는 쭉 다다미 방에서 공부했다. 선잠이 드는 날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일상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그 이상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소한 대화는 물론 중요한 일이나 나만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을지 모른다는 속 좁은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면 상대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든 말해버려서 큰일일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서 쌓는 것으로 정말 생산성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사과정에 올라가고 나서는 논문을 눈에 띄게 많이 쓰기 시작했다. 물론 논문은 전혀 돈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었고 무모하게도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남자는 혼자일 때 대부분 성실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 갑자기 운명을 짊어진 것 같은 각오가 생긴다.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나에게는 논문밖에 없었고 논문을 하나의 직업처럼 차례차례 정리해갔다. 이것이 제2 고독기의 추억이다. 제3 고독기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도 잃고 무지개의 아이까지 있던 시절이다. 그 몇 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 무렵 나와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폐를 끼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고 싶다. 암흑의 10년은 유소년 시절부터 기분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내가 뜻하지 않게 빠져든 함정이었다. 이전에는 혼자 있으면서 고독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균형을 잃고 위태로웠던 적도 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면서 단독자임을 자각할 수 있었고 오로지 혼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등산하는 팀에서는 함께 있어도 모두가 단독자다. 누구도 산에 올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대신 올라가 주지도 않는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신적 등산에는 자신이 있다. 만약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준다면 그 나름대로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단독자끼리 가끔 함께 올라가는 방식으로 오르고 싶다.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머리의 좋고 나쁨이나 독서의 양보다는 단독자. 현대인은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버리고 집단 속에 묻혀 자기를 잃어간다. 그 전체, 즉 집단의 반대편에 서는 존재를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나의 수업은 수강생이 200~300명 정도라 큰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들의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온 학생들이다. 혼자 온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중에는
가끔 수업을 함께 들을 친구가 없어 혼자 왔다는 학생도 있으니 자발적으로 혼자 수업에 온 학생은 더 적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런 식의 함께 있는 관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친구도 같은 수업을 들어서 함께 온 건데 그게 왜 나쁜 건가요? 수업 중에 잡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옆에 친구가 있으면 학습에 몰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 친구와 함께 있지 말고 떨어지라는 말을 항상 한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해도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친구와 떨어져 각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마주하는 1대1 대화가 중요하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와, 수업 중에는 담당 교수와 서로 진지하게 소통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다는 생각이나 태도로 임하면 딱 그만큼 얻을 수 있다. 배움의 힘도 떨어진다. 물론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 하지만 원래 학습에 대한 최고의 마음가짐은 스스로 단독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함께 수업받는 관계를 없애려고 학생 전원의 자리를 바꾸도록 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2인 1조로만 짝만 지워도 태도가 달라진다. 그 모습은 꽤 흥미롭다. 이런 수업을 나는 그룹핑 게임이라고 하며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룹핑 게임이란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각자 자유롭게 걷게 하거나 남녀 앞에 5명, 이번엔 3명 등 인원수에 맞춰 그룹을 만들게 하는 놀이다. 이 게임에서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얼핏 보면 그룹 만들기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독자 게임이다. 예를 들어 5명의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데 6명이 되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빠져야 한다. 즉 단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그 그룹은 5명이 될 수 없다. 이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아이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사이토 메소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면 그룹을 만드는데 20초가 걸리지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게임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게임은 친구와 떨어지거나 일부러 자신이 빠져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이라는 것을 익히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임이다. 지금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학급에서 어떤 그룹에든 속하기 위해 발버둥치게 된다. 따돌림 당할까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지기도 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점점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와도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단독자로서의 자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4인 그룹을 만들어 서로 발표하고 우수한 사람을 뽑아 1명씩 제외시켜가는 수업도 한다. 이때 서로 아는 관계라면 공정하게 제외될 사람을 지목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1명만 제외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단독자라면 어설픈 배려는 필요가 없다. 화가 오카모토 다로도는 내 안에 독을 품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무튼 모두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도 그것을 느낄 터이고 상대 또한 그것을 알기에 깊이 사귀려 하지 않는다.
어째서 모든 친구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모두를 배려하겠지만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친구에게 호감을 살 생각은 접고 친구로부터 고립되어도 좋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관철해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카모토 다로, 내 안에 독을 품고 중에서. 나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 시절까지 쭉 함께한 친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뭐야, 혼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잖아 라고 하겠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귄 친구 중에 그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과제를 할 때도 그와 나는 전혀 다른 곳에서 했다. 그래야 좋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와의 우정은 확실히 든든한 힘이 된다.